오늘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자부심을 걸고 한 청년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냄새난다며 소금을 뿌리는 몰상식한 인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황당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죠. 남들은 제가 수백억대 자산가의 번듯한 건물 몇 채를 가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체질에 맞는 평범한 노인네일 뿐입니다. 은퇴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병이 될 것 같아 저는 매일 아침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운동 삼아 버려진 박스나 파지를 줍는 일이죠. 땀이 맺히고 손끝이 거칠어질수록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날은 유독 볕이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리어카 가득 파지를 싣고 나니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마침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1층에 입점한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그날따라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 간절하더군요. 낡은 작업 조끼를 걸치고 흙이 묻은 목장갑을 뒷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저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쾌한 종소리가 났지만 저를 맞이한 건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20대 초반의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최민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청년은 제가 냉장고 근처로 가기도 전에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냄새나니까 얼른 나가세요.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귀로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죠.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병만 사려고 한다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청년은 제 말을 자르며 매몰차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물살 돈은 있으시고요. 괜히 구걸하지 마시고 저기 공원 수돗물이나 드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그 모욕적인 언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건설 현장에서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무례함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순식간에 동네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리고 이 편의점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저 청년은 알 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배우지 못한 그 태도에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청년의 투덜거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 재수 없어. 노인네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청소 다시 해야겠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런 청년이 우리 건물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고용한 점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승부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투정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어른의 준엄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모멸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난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제 서재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도 않던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동네 편의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점주 김상우. 계약 당시에는 싹싹하게 굴며 제발 입점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이었죠. 저는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임대인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상가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관한 조항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는 친구의 물음에 저는 오늘 겪은 일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허허 웃으면서도 박 회장이 그런 취급을 받다니 세상 말세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아나무인인 청년과 그를 방관하는 점주에게는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 입던 양복 대신 더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가슴에 숨긴 채 다시 그 편의점을 향했습니다. 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공격도 확실한 법이니까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점주인 김상우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청년 민식이는 옆에서 껌을 씹으며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더군요. 저는 점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어제 여기서 일하던 청년에게 제가 심한 말을 들었는데 사과를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점주 김상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 할아버지. 우리 조카가 좀 까칠하긴 한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냄새나는 옷 입고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이 싫어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음부턴 조심해주세요. 점주의 태도는 조카인 민식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는 허울 아래 기본 상식조차 실종된 현장이었죠. 민식이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꺼봐요, 삼촌. 내가 말했지. 이 할배 또 올 줄 알았어.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러시나. 그들의 대화는 모두 제 가슴 속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기회를 주려 했던 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점주 상호는 제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장사 망치지 말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는 손님으로 오지 않겠네. 대신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자네들을 맞이해주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해당 편의점은 무단 전제와 관리비 체납 등 몇 가지 계약 위반 사항이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게 넘어갔던 모든 사소한 위반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대대적인 복수를 위한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서에게 연락하여 건물관리업체와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30년 동안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박만수의 본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억울하게 무시당하는 수많은 노인분을 대신해 제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도 분명 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점주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제대로 듣는다면 제 마음속의 일렁이는 불길을 기꺼이 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기대는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최민식이가 저를 보자마자 마치 벌레를 본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 또 왔네. 이 할아버지 진짜 끈질기시네. 돈 없으면 그냥 가시라니까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어제 일은 내가 사과를 좀 받고 싶어서 왔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식이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요. 할아버지가 우리 영업 방해한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어제 나간 뒤에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던데 혹시 할아버지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이런 모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다니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내가 그깟 초콜릿을 왜 가져가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자네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그러자 최민식이는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증거요. 할아버지 행색이 증거지 뭐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인네가 기웃거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노인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최민식이는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도둑질까지 하려 들다니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저들에게는 미친 노인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니까요.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쏟아지는 최민식이의 비아냥거림을 뒤로한 채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지 결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쓰라린 오후였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조용히 끝날 일이었는데 그들은 돈 몇 푼으로 제 자존심을 사려 하더군요. 제가 편의점에서 쫓겨나듯 나온 직후 점주인 김상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우리 조카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도둑으로 몬 건 오해라고 합시다. 제가 미안하니까 이거 받으시고 기분 푸세요. 김상호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제가 흘린 땀방울이 20,000원 한 장보다 가벼워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줍는 폐지 뭉치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김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 내가 돈이 없어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네. 자네 조카가 내 인격을 모독했고 자네는 그걸 방관하고 부추겼지 않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하지만 김상호의 본색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요. 할아버지, 10,000원이면 폐지 몇 박스 분량인데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동네 노인들 비위 다 맞춰줘야 합니까? 건물주도 가만히 있는데 왜 할아버지가 난리냐고요. 그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바로 그 건물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최민식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삼촌, 그냥 보내요. 저런 사람들은 좋게 대해주면 끝도 없어요. 할아버지, 경찰 오기 전에 가시라니까요.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요. 그들의 대화는 이미 상식의 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히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상호가 준 10,000원짜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 사장, 자네는 오늘 가장 큰 실수를 했네. 이 돈은 자네가 나중에 아주 비싼 대가로 치르게 될 걸세.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낄낄대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자비심을 거두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인성이 부실한 사람의 인생 역시 오래갈 수 없음을 저는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는 이 관계의 끝에는 오직 처절한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했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맞춤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건설사 회장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수행원을 대동하고 편의점이 있는 제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편의점 앞에 멈춰 서자 유리창 너머로 최민식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더군요. 차 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자 최민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낯익은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따르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상호는 허리를 굽히며 맞이하려다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여기는 왜 이런 차림으로? 최민식이는 옆에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박만수 회장님께서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러 오셨습니다. 김상호 사장님, 당신은 계약서 제12조 임대인의 명예훼손 및 상가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즉각 퇴거 대상입니다. 김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예, 회장님이라니요? 아니, 이 어르신이 건물주라고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김 사장, 내가 냄새나서 가까이 오기 싫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 청년은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군. 여기 CCTV 영상과 제가 촬영한 증거 자료들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신들의 무례함과 폭언은 이 건물의 가치를 훼손했고 더 이상 임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최민식이는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보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네. 진작 사과할 기회를 줬을 때 자네들은 나를 짓밟았지. 이제 법대로 처리할 것이네. 일주일 안에 가게를 비우게. 원상복구 비용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 그리 알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상호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것임을 저는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은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진짜 어른의 복수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었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무거운 리어카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편의점 간판이 내려가고 텅 빈 매장에는 쓸쓸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상호와 최민식이는 짐을 싸서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상가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아무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명확하게 증명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여운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제 회장님인 걸 아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리어카가 제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지팡이 같은 것이라고요. 땀을 흘리며 박스를 줍고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정직한 땀방울만이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젊고 성실한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친구죠. 저는 그 친구에게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밝게 웃으며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 물 한 잔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술보다 달콤하고 시원하게 제 목을 축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고결한 삶의 궤적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게 리어카를 끕니다. 제 등 뒤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제 인생을 응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해방된 마음으로 맞는 이 공기가 참으로 맑고 투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예의와 존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저 박만수는 앞으로도 이 길 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차별 없는 따뜻한 봄날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